신용환의 5분 인문학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비극 3부작 해서 광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죠. 두 번째 이야기로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공민왕 하면 우리 보통 개혁군주를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개혁군주를 굉장히 좀 유명했던 사람이고 개혁의 업적 또한 되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잘 알다시피 이제 결국 고려왕조가 망하게 되죠. 망해서 비극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디테일 속에서 우리 역사에 안타까운 좀 측면들이 있어요.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 다르게 공민왕은 원나라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파견된 군주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원나라 공주와 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원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원나라 황실로부터 아주 좀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서 파견된 군주였다는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되게 근데 특이한 사실이 뭐냐? 바로 그 기대를 완벽하게 이제 부서뜨리게 되는 거죠. 원나라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친원이 아니라 반원 자주 정책의 과정들을 펼쳐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봅시다. 첫 번째 뭐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극 기왕후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해진 이야기인데, 기왕후의 동생과 그 가족들에 의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들, 그러니까 기왕후의 동생인 기철을 중심으로 한 기철 일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면서 고려의 국가 운영의 자주성의 기틀을 확보하게 되죠. 연이어서 이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굉장히 좀 시험 공부할 때 많이 외우는 건데, 쌍성총관부를 수복합니다. 현재는 쌍성총관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갖고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고려의 영토가 상당 부분 상실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력으로 수복을 하게 되면서 분명한 어떤 자주개혁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초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돼요.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신돈이라는 승려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승려, 신돈을 동원해서 당시 이제 어떤 부원 세력이죠.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던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유명한 사실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사실이 아주 명유죠. 아주 유명한 유학자였던 이색, 성리학자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 요즘 말하면 성균관 관장으로 임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서 정몽주라든지 정도전 같은 유능한 이 유학자들, 신진 사대부들을 길러내면서 장기 개혁의 기초를 이제 마련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민왕의 대표적인 업적들이에요. 그 외에도 관제를 복구했다라든지 몽골풍, 그러니까 몽골을 따라하는 어떤 풍습들을 금지시킨다라든지, 혹은 정방을 폐지했다라든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요동을 정벌했다라든지. 사실은 요동 정벌은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좀 의미 있게 이제 가는 과정들은 아닌데, 어찌됐건 그런 다양한 업적들을 이제 이뤄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요. 뭐냐면 개혁의 기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통치 기간이 23년 이상의 통치 기간을 보이는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은 싹 다 5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나죠. 그럼 이제 의문이 듭니다. 개혁이 이렇게 빨리 끝났지? 나머지 18년은 뭐 했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뭐냐?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의 좀 한계들이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공민왕의 권력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을 보게 되면 공민왕이 척결을 했어야만 하는 권문세족들에게 사실은 의지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측면이 컸거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일관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좀 그런 한계들을 지녔다는 모습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용 같은 유능한 성리학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또 그들의 권력을 공민왕 본인 스스로가 통제하는 모습들도 또 있고, 또 이제 가장 좀 비극적인 건 가장 신뢰했었던 김용이라든지 최측근들이 역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동료에 대한 혹은 믿었던 신하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민왕의 권력 체제 자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좀 한계의 어떤 요소로 1차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두 번째 것은 뭐냐? 이게 되게 좀 유명한 사건인데,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홍건적 왜구하니까 그냥 머리에 빨간 띠 묶으네, 혹은 일본의 어떤 그런 해적,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홍건적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10만 명 이상의 대병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원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들어왔던 부대였었기 때문에 식량 사정도 좋지 못하고 여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폭력적이고 야만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들을 갖고 있었고요. 왜구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침략을 하게 되냐면, 배 350척 정도를 끌고 와서 수도 개경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를 버리고 안동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과정들을 겪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민왕이라는 사람의 멘탈을 지켜주고 있던 노국 대장공주. 본인은 몽골인이지만 이 공민왕, 사랑하는 남자의 고려 개혁 과정에 어떤 정신적 지지대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노국 공주가 죽습니다. 이 노국 공주가 딱 죽은 다음에 공민왕의 멘탈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붕괴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 힘 속에서 개혁이 강제로 중단이 되고 거기다가 노국 공주까지 죽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향락을 일삼게 되고 또 이제 막판의 기록이기도 하고 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막판에는 뭐 동성애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향락의 모습들을 보였다. 뭐 이런 논란들도 생길 정도로 좀 심각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공민왕이 안타깝게 죽습니다. 공민왕의 죽음은 가히 단언컨대 고려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최영이 이제 권력을 1차적으로 잡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잡았었던 이인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인임을 척살시키게 되죠. 다시 또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의 이성계가 최영을 척살하게 되고 또 이제 권력의 어떤 최종적인 정점에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이제 마지막 고려의 보루인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392년이죠. 과전법이라고 불리우는 토지 개혁을 통해서 정도전이 주도한 어떤 개혁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정도전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새로운 과정을 이행을 했다라는 긍정점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민왕이 겪었던 비극이야말로 고려라는 존재가 살아남을 수 없는 비극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리 역사도 이제 어떤 식으로의 과정을 흘러가야지만 또 우리 역사가 좀 잘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